제가 오늘 발표할 부분은 그 5장의 역사적 시뮬레이션 부분에서 네 번째 사례인 모스타르 옛 도시의 달인 스타리모스트에 대한 건축 복원 작업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을 읽으면서 느꼈던 부분을 부제목으로 사회적 가치 복구를 위한 건축적 시뮬레이션이라고 부제를 달아보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내용 진행하면서 왜 이런 부제를 달았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스타리모스트라는 다리가 어떤 나라에, 어느 도시에 어디 위치해 있는지를 알아야 돼서 이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크로아티아 밑에 있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라는 나라의 남쪽에 있는 모스타르라는 도시 안에 있고요. 지금 위성 지도를 보시면 제가 표시한 네레트바 강의 그 빨간색 포인트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스타리모스트 다리입니다. 이 나라의 어떤 구성을 보면은 세 집단이 가장 큰 집단이 있는데 가장 크게 분포되어 있는 인구가 이슬람교인 보스니아인, 그다음은 세르비아 정교회의 세르비아인, 마지막으로 로마 카톨릭의 크로아티아인, 이렇게 크게 세 종류의 3대 민족 집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위성 지도에 보시면 이 네레트바 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는 이슬람교인 보스니아인이 대부분 살고 있고요. 서쪽에는 로마 카톨릭회를 믿고 있는 크로아티아인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 지역 안에서 여러 문화 그리고 여러 민족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건축 양식이라든지 그다음에 경관이 다양하게 볼 수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스타리모스트라는 거는 무엇인가라고 하면 바로 이름에서는 오래된 다리를 스타리모스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축조된 시기는 1557년에서 66년 건축가 미마르 하이루딘이 건축을 했는데 이 이름 앞에 있는 미마르라는 명칭이 사실 이때 말로는 건축가라는 말을 미마르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당대 최고의 건축가에게 하사하는 이름을 앞에 이제 미마르를 붙여서 미마르 하이루딘, 건축가 하이루딘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역사적인 시간을 거치게 되고 안에 내전을 겪고 이 다리가 완벽하게 부서지게 되면서 이제 복원 건축가로서 유네스코 내에 국제학술위원회를 꾸리게 돼요. 그래서 이 국제학술위원회의 분들이 이 스타리모스트를 재건하기 위해서 이제 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고 이 업무에 대한 발주자, 그러니까 이 업무를 지원해주고 협조해준 그룹은 이제 세계은행하고 유네스코 그리고 모스타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를 재건하는 기간은 1995년부터 2004년에 걸렸고요. 그리고 바로 이듬해에 2005년에 세계유산에 등재가 됩니다. 그래서 총 면적은 200제곱미터이고 이 다리의 규모는 길이는 약 29m, 높이는 약 24m, 그리고 이 다리의 너비가 약 4m 정도 됩니다. 전체 예산은 1,540만 US 달러이고 이거를 현재 가치인 하나로 보면은 183억 원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스타리모스트가 축조된 배경을 얘기를 해보면 먼저 이 스타리모스트가 위치한 이 모스타르라는 도시 이름은 모스타리라는 다리의 파수꾼이라는 이름에서 유래를 하게 되고요. 이 모스타르라는 도시가 처음에 문헌에 언급이 된 것은 1474년입니다. 이후 15세기 후반에는 이 지역에 오스만 제국이 지배를 하게 되고 또 이 모스타르 시가 위치해 있는 전략적인 위치 그리고 입지가 바로 발칸반도이고 또 지중해에서 바로 내륙으로 접근하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어떤 도시의 경제적인, 무역적인 입지적인 조건 그리고 이를 전략적으로 좀 잘 방어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좀 더 중요하게 되면서 당시 술레이만 대집 때 이 네레트바 강 위에 있는 목조 다리를 구축을 하게 되는데요.
이 목조 다리를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도시를 전체적으로 요새화하는 건축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후 1557 년에 그리고 66년 이 사이에 아까 말씀드렸던 건축가 하이루딘의 스승이 바로 그 오스만 제국의 아주 유명하고 당대 최고의 건축가였던 신안인데, 이 신안의 애제자인 건축가 하이루딘이 바로 이 목조의 다리였던 것을 석조형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후 16 세기에서 17 세기 초에는 이 모스타르시의 아주 중요한 건축적 발전 시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 종교 건물이라든지 공공 건물, 그리고 개인 주거 건물, 그리고 상업시설 건물 등등 아주 많은 건축적인 발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1990 년도에는 이 도시 자체가 고대 도시로서 랜드마크가 있고, 또 이 스타리모스트라는 이 다리가 이 도시의 랜드마크로서 기능을 하게 되면서 이 발칸반도에 있어서 주요 관광지 중 하나로 손꼽히게 되고, 매년 약 100만 명의 방문객들이 방문을 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91 년부터 99 년까지 유고슬라비아 내전을 겪게 되는데, 당시 유고슬라비아 내전을 겪을 당시에 그 6 개의 연방 국가들 중에 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가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도 이제 내부 전쟁을 극심하게 겪게 되면서 이 도시에 있는 대부분의 중심지가 폐허로 바뀌었다고 해요. 폐허가 되었다고 해요. 특히 1992 년에는 크로아티아 그 기독교인하고 보스니아 무슬림이 같이 합작을 해서 같이 이 구역에서 같이 지냈었던 세르비아인을 몰아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의 연합이 그렇게 길게 가진 않았고, 다시 또 이 둘의 연합이 갈등을 겪게 되면서 1993년 11월 9일, 아래 하단에 보시면 이게 비디오 영상을 캡처를 한 건데요. 크로아티아 연합이 폭탄을 이 다리에다가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 다리가 당시 상징하고 있었던 게 오스만 제국 때 그런 위험이 있었던 다리, 그리고 또 이 다리를 폭격을 하고 부시면서 이게 건축적으로는 이 다양한 민족들이 같이 잘 어우러서 살았던 그 지역적인 그 상황이 분열이 됐다라는 것을 또 내비치게 됩니다. 이후 1998 년에는 옛 시가지 중심으로 해서 주요 재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스타리머스트를 포함한 옛 시가지를 재건하는 데는 유네스코 국제학술위원회의 역할이 컸는데요. 당시 그 유네스코 내에 모스타르 다리를 재건하기 위한 학술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이 구성 인원들을 보면은 총 15 명의 국제 전문가들이 모이게 되는데, 이들 중에 이 슈투메 책에서는 이름을 보시면은 교수님 이름이 가비 돌프 베넷캠퍼라고 되어 있는 이분의 인용 문구들이 상당히 등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분의 이름을 약간 기억을 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모스타르 다리 재건을 위한 이 유네스코 국제학술위원회의 목표는 새로운 다리를 건설하는데 이를 상상할 수 있게 예전의 다리의 형태, 재료, 그리고 축조면에서 매우 유사하게 하는 게 이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를 씀에 있어서도 아까 영상의 캡처 부분에서 보셨다시피 강으로 떨어진 석재들을 최대한 회수를 하고, 그리고 인근 채석장에서 부족한 석재를 채우지만 그 석재 또한 이 유네스코 학술위원회의 철저한 검증 하에 채석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95 년에서 2004 년까지 복원 작업을 했고, 2004 년에 복원 작업을 완료를 해서 이제 시민들하고 이제 관광객들에게 열렸지만, 바로 이듬해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는 좀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아래에 좀 따옴표 안에 있는 글귀가 상당히 길긴 하지만,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국제적 협력과 다양한 문화적, 민족적, 종교적 공동체의 공존이자 화해의 상징이 이 옛 시가지 다리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 문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때 등재 기준이 되는 6 번에 이 유산이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설명한 문구입니다. 네. 이 제가 굵은 글씨로 쓴 부분을 보면 어떤 건축적이고 물리적인 건물에 대한 설명을 한 게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 그리고 공동체의 공존,
화해의 상징이라는 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이 다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될 때 어떤 상징적인 가치를 매우 강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이거는 얘기를 하고 지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그러면 '세계문화유산의 등재 기준이라는 게 무엇인가?'라고 또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등재 기준 6 번이라는 게 뭔지를 잘 이해를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짝 넣어 봤는데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될 때는 1 번부터 6 번까지 총 6 가지 기준 중에 1개 이상의 기준이 합당하고 만족을 해야 그다음에 이제 완전성이라든지 진정성이라든지 그리고 보호 및 관리 체계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이 같이 인정을 받아야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될 수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제가 오렌지색으로 표시한 이 박스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때 기준 중 6 번인데요. 이 기술을 보시면 어떤 사건이나 실존하는 전통, 사상, 신조 그다음에 이것들이 어떤 가시적으로 연관이 될 수 있는 것들하고 잘 접목이 돼야 된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이 등재 기준 6 번은 무형적인 가치가 어떤 유형적인 가치에 잘 녹아나 있느냐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사실은 상당히 이거를 등재 기준으로 평가할 때 애매한 부분이에요. 어떤 무형적인 가치가 얼마만큼 진정성이 있느냐를 평가하는 데는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에 지금 이 스타리모스트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시점이 2005 년부터는 등재 기준 6 번만으로는 세계유산에 등재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제 권고 사항이 돼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현재까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어 목록 유산 중에 6 번만으로 등재된 예시는 지금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일본 히로시마 원폭돔도 등재 기준 6 번만으로 등재가 됐고요. 아까 찾아보니깐 총 12 개의 여태까지 이제 등재된 것 중에 총 12 개의 세계유산지가 등재 기준 6 번만으로 등재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이 브라질에 있는 고고학 사이트 빼고는 2005년 그러니깐 이 등재 기준에 등재되는 이 기준이 바뀌기 전에 다 등재가 됐고 이 브라질에 있는 사례는 2017 년도에 등재된 최신 사례인 것을 미루어 봤을 때 이 등재 기준 6 번만으로 등재가 되는 것은 현재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 그러니까 무형적인 가치로 문화유산을 등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PPT로 돌아가서 다시 유네스코 국제학술위원회에서 이 스타리머스트 재건을 하는데 어떤 이제 내용이 있었는지를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아까 전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위원회 멤버 중에 독일 교수님이 한 얘기에서 바로 이 스타리머스트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굵은 글씨 된 부분을 보면 문화재 형태와 재료가 파괴된 게 어떤 우선적이고 이게 먼저가 아니라 이 유산이 갖고 있었던 사회적인 의미가 파괴가 됐다라는 게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밑에 꼭지를 3 개를 정리를 해 봤는데 어떤 이 사회적인 의미가 물질적인 존재 그러니까 건축물과는 어떤 무관하게 이 부분이 좀 더 중요하고 그리고 이 재건을 통해서 도시의 전통적이고 평화로웠던 사회망 그러니까 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시도 그리고 민족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상징하는 데 이 물질적인 존재가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상당히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리가 그 다리의 건축물 자체로서의 그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 이것보다도 이 다리가 상징하고 있는 힘, 이 다리로서 이 도시가 일궈내고 있는 그 정체성, 이 다리가 존재하고 있음으로 해서 다양한 종교적인 그룹들이 어떻게 중재자적인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밑에 보시면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해한 바의 다이어그램을 그려 봤을 때 이 스타리모스트를 복원하기 이전에 이제 저희가 여태까지 이해하고 있었던 전통적인 진정성이라는 게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그러니까 물리적인 형태,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건축물이 있고 오른쪽 이제 다리 기둥에는 어떤 사회적인 공감, 이 도시가 갖고 있는 정체성, 그리고 이 도시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의 이 건축물을 갖고 있는 기억과 인식, 이 두 가지가 잘 융합이 돼서 건축물만 따로 그다음에 사회적인 공간만 따로가 아니라 이 둘이 함께 만나서 진정성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많이 이 앞에 있는 챕터에서 많이 이해를 했었는데 지금 이 스타리머스트에서 형성하고 있는 진정성의 형성 구조는 약간 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공감 그다음에 인식,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억에는 이 스타리머스트의 예전의 모습도 있고 붕괴된 모습도 있고 그다음에 재건된 모습의 기억도 있지만 지금 이 스타리머스트가 재건된 시점을 보시면 파괴되고 난 이후 그리고 이게 재건되고 있는 이 시간이 텅텅 비어 버린 거죠. 물리적인 형태는 이 시뮬레이션 건축 복원이라고 해서 파괴되기 이전으로 돌아갔지만 물리적인 형태는 있으나 그 안에 시간이라든지 이 건물이 갖고 있는 기억이 비어 버려 있는 인공적인 물리적인 형태가 되었지만 또 이게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됐기 때문에 진정성이라는 건 또 갖게 되는 그래서 과연 이게 진정성을 정말 갖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진정성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기관에서 인정을 해 줬으니 이거는 진정성을 갖고 있는 것인가? 약간 어딘가 모르게 애매모호한 진정성에 대한 애매모호한 개념적인 공간이 생겨 버리게 되고 앞서서 이제 뒤에 설명하게 될 이제 진정성의 개념이 하이브리드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그램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저자인 슈튼 또한 이 시뮬레이션 건축 봉어 중에 이 스타리머스트 사례에서는 좀 많은 의구심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책을 진행할 때도 항상 본인이 갖고 있는 의구심을 질문을 던지고 이것에 대한 답을 앞서 말씀드렸던 그 독일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인용 문구로 답을 대체하는 마치 질문과 답을 하는 구성으로 이 책의 내용을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슈툼이 의문으로 제기한 거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이 새롭게 지은 스타리머스트 다리가 진짜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진짜라고 묘사를 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독일 교수님이 진정성이라는 용어는 어떤 이슈, 어떤 사태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의된 문화적인 기준, 문화적인 틀이 있는 평가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는 단지 기념물, 그러니까 앞서서 얘기 드린 댕크말에서 갖춰지거나 이 진정성이라는 개념이 어떤 보여지는 특징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사회적인 속성하고 어우러져서 진정성, 그리고 진짜인 것을 하나의 사회적인 정체성과 같이 갖게 되는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성은 어떤 물질적 구조에만 한정이 되고 물질적 구조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진정성은 어떤 가시화되거나 객관적으로 정의될 수 있는 가치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진정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사회적인 공감과 인식 안에서 만들어지는 그 부분 또한도 진정성이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우리가 시뮬레이션 재건을 했을 때 어떠한 사회적 가치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 또 이제 답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스타리머스트의 외형적인 완벽함,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파괴되기 이전의 완벽함으로 복원을 했죠. 하지만 그렇게 완벽하게 복원을 했지만 이 도시민들, 모스타르에 살고 있는 도시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 그 기억, 그 균열들은 항상 갖고 있지만 그것은 이제 외피적인 형태로는 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타리머스트를 건설하는 데 자금을 지원하고 조직했던 이 국제기구가 하나의 프로젝트이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서 발칸반도에 있는 유고슬라비아 후기 역사에 대한 증거로서 이 스타리머스트가 존재하게 되고 나중에는 또 좀 더 미래를 봤을 땐 이 다리라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어떤 지역에 있는 공동체를 또 모을 수 있는 가능성을 또 미래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리가 최소한 새로운 사회적 인식을 또한 또 구축하게 되고 또 다른 사회적 망을 구축하는 데 이게 또 기초사고로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미래의 모습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시뮬레이션 건축 복원이 된 스타리머스트가 세계문화유산으로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스타리모스트가 갖고 있는 형태적인 완벽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 형태적인 완벽함이 과연 역사적으로 진짜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라고 또 의문이 갖게 되고, 이 시뮬레이션 건축 복원이 된 이 작업을 과연 어느 정도로 아우라가 생길 수 있고 아우라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이런 또 고민이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례를 보면서 '아 이런 부분은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아 이런 부분은 또 좀 약한 개념인 것 같은데.' 하면서 계속 여기서도 질문을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 앞에서 발표하셨던 분이 얘기해 주셨던 벤야민이 생각에 따르면 어떤 역사적인 증거를 훼손한 파괴적인 건축이라고 해서 이 실체가 갖고 있는 건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 건축물, 이 실체물이 갖고 있는 권위, 그리고 그게 갖고 있는 아우라가 이제 파괴가 됐을 때는 이 기념물이 갖고 있는 개념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뮬레이션 복원이 파괴 이전의 것을 형태적으로 재건하기 때문에 파괴라는 것에 대한 복원으로 역사적인 사건은 좀 지워져서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괴 이전의 시간으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파괴하는 과정, 그리고 복구하는 과정의 역사적인 사건의 부분을 지워버리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에서 유네스코 부분에서는 이 건축 전체의 역사를 항상 다뤄주는 거를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파괴가 됐던 때, 복구가 됐던 때를 항상 문서화하고 이거를 일반인들이 접근을 해서 이거를 항상 언제든지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유네스코에서는 상당히 이 아카이브하는 거를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했을 때 과연 이 건축 기념물을 잘못되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부분에서도 또 의문점이 들기도 합니다. '과연 이렇게 철저히 하는데도 이런 잘못된 인식이 발생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한 재건으로 도시나 국가의 시민에게 과거의 기억까지도 재건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것이 파괴된 시간에도 살고 있었고, 비록 그 시간에 살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기억은 계속 전달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기억이 재건이 되지 않고 기억이 뭐 어떻게 조작이 되지는 않지만, 동일한 구조에서도 이 사라진 것에 대한, 그러니까 동일하게 구현한 구조에서도 이 사라진 것에 대한 기억은 늘 존재한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것을 담는 그릇으로 건축물을 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뮬레이션된 건축 복원을 받아들이는 수용자의 입장을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나 교육 탐험가, 즉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문화유산이라든가 이제 과거의 것을 좀 탐험하는 사람들, 이런 거에 익숙한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재건된 다리를 좀 더 역사적으로 읽게 연습을 하고 이를 학습하는 거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다가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다리를 어떤 실체로서 어떤 역사를 탐구하는 도구로서 활용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또 우려하는 부분이 현대의 관광객이라고 바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관광객이라고 하면 어떤 문화적인 편견이 없는 이런 문화유산이라든지 문화재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지식은 없지만 어떤 것들을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관광객들의 입장에서 또 여기 이 책에선 생각을 해 보는데요. 항상 이 관광객들은 '역사적인 진짜를 찾고 있는 존재인가? 이 사람들은 늘 역사적 진정성만을 찾는가?' 근데 이 사람들이 재건에 대해서, 어떤 재건이라는 건축적인 개념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이 스타리머스트를 진정성이라고 있는 경험으로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들고, 그랬을 때 이것을 정말로 진정성 있는 경험이라고 받아들이고 나서 이들이 갖고 있는 기념물, 아니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념물이라는 개념이 혼란스럽게 돼 버리진 않을까라는 우려도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더 한 단계로 들어가서 일본인 관광객이라고 또 예가 나옵니다. 이는 또 우리가 좀 더 해석하기로
유럽 문화에 편견이 없는 외부인이라고 좀 더 해석을 해 보자면 예전에 저희가 이세 신공을 발표했을 때 일본어에서는 명확하게 진정성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하는 단어도 없고 익숙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런 진정성에 대한 개념이 아주 정확하게 박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진정성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리고 진정성이라고 처음에 선구적이게 정의가 됐었던 유럽의 서양의 문화적 전통에 공급되는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러면 결국에는 진정성을 이해하는 데에는 서양의 문화 전통에만 제한된 부분에서만 이해를 하는 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생긴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세계문화유산으로서 이 스타리모스트가 등재가 되면서 어떤 이 공신력, 그러니까 진정성이라는 개념을 좀 더 구체적이고 공신 있고 공인 있게 얘기했던 이 기관에서 스타리모스트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했다라는 의미는, 그러면 스타리모스트가 등재됐다는 것 자체가 어떤 진정성을 보장하고 있는 거 아니냐. 비록 건물은 파괴되기 이전의 복원 상태로 돌렸지만 진정성은 인정받은 거 아니냐라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문화유산이라는 것과 기념물이라는 단어를 약간 구분지어서 생각할 필요는 있지만 어 둘의 단어가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문화유산은 공식적인 지정된 유산, 그리고 기념물은 어떤 사회적인 합의와 공감에 이끌어져서 만들어진 유산. 그래서 이 두 단어가 어느 부분에서는 잘 융합이 되지만 또 어느 부분에서는 어 경계가 있는 것으로 또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세계문화유산으로서 진정성을 인정받은 스타리모스트는 어떤 의미일까? 그래서 진정성은 좀 더 이 스타리모스트가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면서 이 진정성이라는 개념이 좀 더 열리고 확장된 개념으로,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다이어그램처럼 좀 더 하이브리드화된 진정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되었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인류의 업적, 그 인류가 있으면서 만들어낸 건축물들이 좀 더 포괄적이고 더 넓은 가치 판단이 가능하게 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호미바바가 구성한 제3의 공간을 좀 갖고 오면서 이런 하이브리드된 그리고 혼합된 개념을 좀 더 넣으려고 했는데요. 사실 제가 이 부분을 많이 이해를 못해서 더 깊게는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결국에 이 문화가 갖고 있는 현상과 그리고 이것을 표현해내는 형태들이 결국 둘이 같이 어우러져서 이 둘이 상쇄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것들이 새로운 하이브리드 공간을 만들어내고 이들이 또 변증법적인 개념적인 공간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책에서는 호미바바를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관광객, 그 문화적 편견이 없는 외부인들이, 이제 세계화된 외부인들이 이제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이들이 진정성에 대한 이 하이브리드된 좀 더 변증법된 개념들을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건축 복원을 해야 되나? 이들에 대한 입장을 좀 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가정을 하고 이 건축 복원을 해야 되나? 하면서 이 장은 마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도 계속 이 책이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 교묘하게 하이브리드라는 얘기를 하면서 약간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뭔가 잘 잡혀지지 않은 개념이기 때문에 질의와 응답으로 하면서 이어나간 것 자체가 일단은 이 스타리모스트라는 사례가 더더군다나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면서 더 애매해질 수 있는 시뮬레이션 건축 복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저는 이해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과 이 장을 더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이 주변 소리가 막 들리네. 네.
복원된 다리의 형태가 네. 기존하고 완전히 똑같이 이제 복원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파괴된 부분하고 새로 이제 복구된 부분하고가 경계가 따로 나뉘어지나요? 아니면 그런 부분까지 색이나 뭐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완전히 제가 똑같이. 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이라든지 또 이 유산을 직접 가 보신 분들에 대한 살인 작업을 봤을 때는 이 중간에 있는 다리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나와 있고요. 이 다리의 양쪽에 있는 막루, 이 보루의 부분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 부분하고의 그 석재적인 재료적인 차이는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일반 사람이 가서 봤었을 때, 이 부분은 복원이 됐구나를 구별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영상에서 제가 직접 가 보지 못해서 완전 자신 있게 얘기는 못 드리지만 유네스코 세계유산에서 이 건축 작업을 했을 당시에 약간 짧은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이 다리가 다시 복구될 때 그 다리에 있는 석재 조각들이 다 마킹을 해 가지고 번호를 매기고 작업을 했던 걸로 미루어 보아 혹시라도 그런 마킹 작업이 보이면 이 부분은 좀 더 복원을 한 부분이라고 확신이 들 수도 있을 텐데 사실 저도 직접 못 봐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빠른 시간 내에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 옛날에 이거 다른 네. 그 강연을 들었었는데 이게 이렇게 사진만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강연에서는 그분 아예 보스니아 분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다리로 할지 아니면 현대적인 다리로 할지 그런 거를 막 그 재건하던 당시에 이제 논의하던 것들을 쭉 보여줬는데 네. 근데 이 도시가 그 다리 좌우에 있는 도시가 굉장히 진짜 복잡해요. 막 이게 1550년대에 만들어진 다리라고 하는데 그 더 이전에 더 오래된 도시고 엄청 꼬불꼬불한 길이 있어서 그 꼬불꼬불한 길로 가다가 갑자기 현대적인 다리를 지나가는 게 그게 좀 말이 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이렇게 아치형 다리라서 한번 쭉 올라가는 뭐 그런 일종의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도시 때문에 더 그게 좀 말이 되는 그런 거라서 그래서 그냥 새로 안 짓고 저런 식으로 재건을 했다 뭐 이렇게도 발표를 한 걸 기억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 PPT 맨 마지막 부분에 그 재건하기 직전에 파괴될 때 그 파괴되는 영상하고 그다음에 재건하는 부분하고 그거를 영상을 짧게 올라와 있는 유튜브 링크가 같이 걸어 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궁금하시면은 영상을 같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저작권이 걸리지 않을까요? 뭔가 스터디를 하면 할수록 진정성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계속 더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 엄청 공감해요. 이 진정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정성을 만들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고, 그러니까 무엇이 좀 더 중헌지를 네. 저도 뭔가 네. 한국어로도 이 진정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 정확하게 확립이 안 됐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은 드는데 혹시 여기서 말하는 그 진정성이라는 게 오리지널리테이트를 해석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아우덴티시테이트를 이제 번역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건축 복원 작업이 시작할 쯤은 에시트 하이트를 먼저 얘기를 해요. 진짜냐, 진짜, 참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세계유산에 등재된 그 부분부터는 어텐티시테트라고 얘기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발표자님과 대화하면서 되게 재밌는 부분을 생각했는데 지금 여기 지금 다이어그램의 맨 오른쪽에 보시면 진정성은 문화유산의 카테고리에 넣었고 그 아래 사회적 인식이나 물리적 형태를 기념물의 카테고리에 넣은 게
그 기존에 있던 것들이 기념물로서 그 사회 내에서 작동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가 지금 저희가 이런 진정성이라는 테마로 이거를 더 고민하게 되는 이유는 세계문화유산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공신력 있는 그런 진정성을 부여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네, 그 이전 그 아래에 있는 그 물리적인 형태가 있건 없건 사실 사회적 인식이 있으면 뭐 기념비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 그냥 공터로 남겨둔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기념물적인 거는 사회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이제 좀 더 고민하게 되는 이유는 이것이 공신력 있는 기관이 인정을 했을 때 그 인정 기준이 많이 어떻게 보면 모호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이제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제가 보기엔 그 문화유산, 세계문화유산 등재하는 곳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제 그 6조만 그러니까 사회적 인식만으로 진정성을 부여하지 않고 물리적 형태가 이전까지 있었던 그러니까 뭔가 시뮬레이션 되지 않은 그런 형태가 이제 있었던 그런 것까지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세계 문화유산을 지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생각하는 진정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왜 여기서는 약간 이게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논하잖아요. 근데 복구를 했다라고 하는 물리적인 형태가 그 당시에 이제 없어졌다, 파괴된 것까지도 어느 정도의 그 역사에 들어간다, 뭐 이런 이것을 이제 다시 복구를 하면서 없어졌기 때문에 진정성이 결핍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복구를 하면은 무너졌다가 다시 복구된 것까지도 역사적인 사실로서 이제 그 다리가 갖는 하나의 그 시간 연대기가 완성이 되지 않나? 왜 이게 복구가 되면은 그 진정성이 훼손이 되는 거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조금 들었거든요. 네. 예, 그것도 아까 발표자님과 대화해보기로는 그 복원된 시점의 그 건축적 양식대로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만약에 뭐 이런 게 그냥 단순히 필요에 의해서 약간 기능적으로만 작동을 하게 한다면 이런 형태의 다리가 이런 양식의 다리가 될 필요가 없었는데 그걸 어느 시점으로 복원을 시킨다는 개념에서 봤을 땐 이게 뭔가 자연스러운 그런 우리가 역사적 흐름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약간 시뮬레이션화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가짜를 만들어내는 느낌?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진정성이라는 개념이 사실 이제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생긴다고 보여져요. 만약에 좀 더 네, 그런 사회적 인식을 토대로 그냥 지금 물리적, 지금 형태, 지금의 건축 양식에 맞게 지었다면 또 다른 한 역사의 일부가 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전에 그냥 양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회귀의 가짜의 혹은 약간 이미테이션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게 만약에 복구가 아니고 보수 개념에서 이제 본다고 하면 다리가 파괴된 것이 아니고 기존의 다리가 있었는데 그게 자연적으로 풍화가 되거나 아니면 자연적으로 노후화가 돼갖고 한 부분이 기능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갖고 그 부분을 현대 기술을 사용해서 만약에 복구가 아닌 보수를 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도 진정성이 훼손됐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이 파괴와 복구라고 하는 거는 되게 작은 부분이 훼손된 거를 되게 크게 봤었을 때 저는 그게 그렇게 보이거든요. 복구와 보수의 차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런 그 기존에 있는 그런 뭐 다리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분 훼손이 된 거를 다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전통적인 방법이라든지 전통적인 재료로 불가할 시에는 현대적인 재료와 현대적인 기법을 좀 더 잘 도큐멘트해서 아카이브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은 있어요. 세계유산 쪽에서 이제 보존 관리할 때도. 그래서 그렇게 약간 좀 더 철저한, 그러니까 세계유산은 약간 뭔가를 관리하는 듯한 느낌인데 그런 관리 체계 하에서 이런 보수라든지 복원 작업이 이루어지면은 사실 그 애초에 그 세계유산에 등재될 때 진정성이라는 부분이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 훼손을 했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 이런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지 않은 어떤 댕크말, 그러니까 기념물을 그런 보수 작업을 할 때, 과연 이런 보수 작업이 돼서 진정성을 훼손할 수 있느냐. 그런 위험은 항상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아카이빙하고, 자문가들을 불러서 여러 자문을 받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재료 실험도 하고 하면서 최대한 그 댕크말이 갖고 있는 원래의 성질과 원래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한에서 하려고 조금씩 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른 분들은 너무 궁금합니다. 독일에서 덴크말 게보이데 같은 거를 사니어룽을 하면은 그 뭐 창문을 바꿔야 된다, 아니면은 외관의 파사드를 바꿔야 된다, 만약에 푸츠를 이제 떼고서 다른 걸로 해야 됐을 때는 어떤 걸로 해야 된다, 뭐 이런 것까지도 하나하나 전부 다 그 기관의 인증을 받고서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가장 네. 제약이 많은 부분이 창문 쪽이기도 한데, 사실 현대적인 창문으로 충분히 교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덴크말적인 그 시대상을 해친다고 해서 틀도 전부 다 나무 틀로 남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적인 요건을 이제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에너지를 조금 더,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 좋게끔 하기 위해서 단일 유리를 썼던 거를 그 뒤쪽에 틀은 그대로 남기고 이제 이솔리어트 된 유리를 하나를 더 틀에다가 티가 안 나게 붙여요. 그리고 그 부분을 이제 기미를 또 하고, 그래서 외관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눈치를 잘 못 챌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사니어롱을 이제 하는데, 리모델링 같은 걸 이제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는데, 만약에 이런 테크닉이 들어간다라고 하고 그 건축물 자체가 이제 유네스코나 뭐 이런 문화유산 쪽에서 봤었을 때는 그러면 진정성이 이제 해쳐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 의문이 들어요. 최소한으로 이제 그 기준을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거 보고 좀 진정성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그 발표 중에 나왔던 이걸 다시 보고 나면 그 사람들의 기억은 그래도 남아있다, 이런 문구 있잖아요. 네, 있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떠오른 게 그 뭐지? 테세우스의 배라고 그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테세우스라는 사람이 옛날 그리스 사람인데 그 자기가 배를 이제 갖고 있어요. 근데 배를 뭐 거기 뭐 나무 널빤지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걸 하나씩 이제 만약에 보수할 때마다, 아까 준영 씨도 보수랑 복원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이 보수를 하나씩 하면서 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하나씩 그 널빤지들을 보수하다 보면은 어쨌든 언젠가는 모든 배가 새로운 부품으로 갈아 껴질 때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거는 과연 진짜 그 테세우스의 그 원래 그 배라고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그런 문제인데, 근데 그 뭐 많은 철학자들이 여기서도 뭐 이제 맞다 아니다 이런 게 오가지만, 저는 아까 여기서 보면은 보수랑 복원의 개념이, 예를 들어서 이 다리가 만약에 그 한 번에 이렇게 복원이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전통적 의미의 진정성에서는 하나씩 뭐 보수를 했다. 아치라서 힘들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보수를 하나씩 하면은 그래도 저는 뭐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왜냐면은 기억이 이렇게 중간에 파괴된 기억이 없이 그냥 쭉
그렇게 뭐 하니까. 근데 또 그 테세우스 배에서도 항상 만들어지는 꼬리 질문이, 만약에 테세우스가 자기 배를 하나씩 보수하면서 그 널빤지를 교체를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교체해가지고 아무튼 자기가 계속 타고 있던 그런 새로 만들어진 배, 그거를 배 1이라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뭐라 그러지? 원래 있던 그 좀 상한 혹은 더 파괴된 혹은 더 못 쓰는 그런 조각들을 하나씩 그때마다 모아서 그 옆에다 만들어 놓은 배 2가 있으면은 배 1이 테세우스의 배인가, 배 2가 테세우스의 배인가, 뭐 이런 질문도 나오게 되는데, 이 질문 나온 거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한 물질성이 그런 뭐라 그러지? 굉장히 중요성이 있었겠죠. 근데 아무튼 네. 저도 근데 말하면서 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이 스투미슨 책에서는 어쨌든 이 사례를 시뮬레이션 건축 복원 작업으로 넣었긴 했지만,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서 봤다라는 그 영상은 이제 세계유산 쪽에서 만든 영상이었는데, 거기서는 영어 자막에는 리플리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제? 이런 개념을, 그러니까 사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시뮬레이션 건축 복원은 어쨌든 슈툼이 생각했던 이 건축 복원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사실 이거를 바라보는 시각은 좀 다양한 것 같아요. 이게 뭐 복제품 아니면 뭐 복원, 뭐 복구, 구현, 뭐 상당히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물리적 형태에 관한 거는 이전에 이세신공에서도 한번 어떻게 보면 언급이 된 것 같은데, 이세신공이야말로 20년에 한 번씩 그게 위치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기존의 물리적인 흐름 자체는 없어지지만,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기억이나 뭔가 아이덴티티를 이어나가려는 그런 게 있어서, 이 물리적인 것에 대해서는 뭔가 저는 이전에 드레스덴의 프라우엔키르시가 완전히 완파된 거의 그런 것이 이제 복구된 거, 그리고 이세신궁 이런 거에서 네, 이게 항상 상대적인 개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엔 저희 중에는 만약에 너무 전통적인 진정성만을 진정성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맞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생각난 게, 예를 들어서 사람도 세포가 다 죽잖아요, 계속. 죽고 다시 생기고 하는데, 근데 어쨌든 이런 복원 사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사람이 완전히 한번 다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그런 개념인데, 그러면은 약간 뭐라 그러지? 로봇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봇일 경우에 로봇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경우가 가능하니까. 근데 그거를 과연 뭐 예를 들어서 다시 살아난 거를 생명이라도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하냐, 뭐 이런. 저도 발표자님과 비슷한 내용으로 예시를 들었었는데, 저희가 만약에 그러니까 팔이나 다리가 하나가 이렇게 없어졌을 때, 잘렸을 때 인공 다리를 쓸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게 기능은 똑같이 하는데, 그게 뭐 진정성이라는 걸 굳이 부여한다면 진짜 다리와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네, 방금 로봇의 개념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만약에 좀 더 정교하게 우리가 인공 다리를 미래 영화에서 보듯이 그런 진짜 실제 다리와 사이보그 다리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붙여 놓았을 때, 그게 실제로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작동이 잘 되는데, 그것은 진정성이 없는 다리냐, 약간 이런 개념. 만약에 제가 병들고 나중에 늙어가지고 이렇게 몸에 하나하나를 이제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의 한 80% 정도가 교체가 된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세진인가 아닌가. 근데 이세진이랑 다 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제일 중요한 부분, 예를 들어 뭐 사람을 치면 뇌인가 그런 기억이나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랑 비슷한 게 그런 기억, 사회적인 기억 혹은 이런 커뮤니티적인 부분을 약간 다시 복원시켜 주니까 그 달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한 것 같고, 저도 만약에 제가 거의 90%가 바뀌었다고 해도 만약에 아무도 기억 못하면 쟤는 누구는 막 실망해서 이세진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근데 제가 뭐 옛날에 기억은 다 갖고 있지만 신체 기능적인 부분만 이제 교체를 했다 그러면은 저를 같은 사람으로 이제 봐주게 된다면은, 네, 그것도 그 얘는 진짜 이세진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네, 그 지금 비유가 너무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여태까지 이 문화유산을 공부하고 또 건축을 공부했지만 그렇게 좀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그래서 좀 더 진정성이란 개념이라든지 뭐 인식이라든지 그냥 그 글자 그대로는 이해는 하지만 정말 공감을 못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살아있는 유기체로 생각을 해보면 좀 더 여태까지 어렵게 생각했었던 그 진정성이라든지 유산이라든지 기념물이라든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적절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똑같이 생각한 게 세진이 형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진정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람으로 비하면 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세진이 형이 그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머리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저에 뒤집지 마시죠. 네, 만약에 머리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농담.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의 팔다리가 달려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문어처럼 아니면 오징어처럼 다리가 8개다 이렇게, 하지만 그 살아있는 세진이 형이 내가 그거를 잘 설명할 수만 있다면 결국은 그것도 세진이 형인 거죠. 오. 네, 또 다른 의미로는 세진이 몸은 멀쩡한데 뇌만 다른 데에다가 있고 몸은 또 몸만 남아있으면, 외형만 남아있으면 외형에 남아있는 역사적 흔적들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그래서 뭔가 약간 그러니까 동의를 하는데 좀 약간은 반대되는 생각이, 무슨 어떤 한 예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약간 축구 선수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들이 되게 자기의 축구 실력이 항상 뭐 잘하는 메시나 뭐 호날두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뒤죽박죽하는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그 선수를 기억할 때 우리가 뭐 그 선수 자체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선수가 있었던 그 시즌, 뭐 12, 13 시즌에 누가 잘했었지 뭐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막 뭐 다 교체된다 해도 그게 뭐 진정성이 없는 거냐, 뭐 그것도 이제 오리지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냐라고 한다면 완전히 또 동의할 수는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축물도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뭐 건축물 자체가 가지는 역사도 있고, 그러니까 뭐 완전 파괴되었다가 다시 지어지는 건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분적으로 개보수가 된 어떤 그런 건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완전히 또 동의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뭔가 이거를 사람으로 비교를 해갖고 진짜 공상과학의 끝까지 쭉 펼쳐서 향후 미래까지 넘어간다고 하면 저는 AI까지 이제 생각이 딱 드는데, 그럼 과연 사람을 되게 잘 따라하는 AI가 딱 나왔을 때 이거를 사회 전반에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건 그냥 단순한 기계로서 취급을 해야 되는 건지, 네, 그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에서. 네. 저는 지금 방금 그 말씀을 듣고, 그러면 우리가 시뮬레이션한 가상 공간이나 인공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느끼도록 만들어진 공간은 진정성을 가질 수 없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방금은 이제 우리 내부적인 문제라면 우리 외부를 어떻게 바꿨을 때 우리 인식하는 대상이 그렇게 느끼면 사실 상관없는 걸 수도 있잖아요. 사실 인간은
인식하는 걸로써 그러니까 이게 뇌에서 뭔가를 인식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보이잖아요. 어떤 같은 사물이라도. 그래서 이제 인식에 관한 문제긴 한데 이건 좀 그런 쪽에서의 이제 진정성, 뭔가 똑같이 인식하게 하고 혹은 이 인식 대상이 뭔가 그 실제 물건이어도 실제 그 진품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만이 진정성인가? 약간 그 물건을 그렇게 보이게 하는 것은 진정성을 뭐 얻어낼 수 없는가? 그게 화면이든 뭐 가상현실이든.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진정성이라는 게 어떻게 그 데피니어된 돼 있느냐, 개념화돼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진정성이 있다 없다로 구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전에는 진정성이 없었던 건데 최근에 들어서 뭐 사람들의 합의를 통해 갖고 이거는 진정성이 있는 거다라고 그 시대에 만약에 결정을 한다면 진정성에 대한 의미가 변한 것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물질은 진정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진정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뭔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고 멈춰 있고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네, 사회적인 계속 배경이라던가, 다변치는 거. 예, 그리고 세계문화유산, 세계유산 부분에서 진정성을 얘기할 때는 항상 견제하는 게 그 원형, 오리지널하고 이거를 헷갈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원형이 진정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에는 어폐가 있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진정성에 관한 나라문서 발표했을 때도 원형 보존 그 자체가 진정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니라 진정성이라고 하면은 그 유산이 갖고 있는 그만의 고유한 가치가 다양한 요소들로 잘 표현이 되느냐. 그래서 그리고 그거를 그 가치를 이 유산이 갖고 있느냐가 진정성인 거고 오리지널은 뭐 말 그대로 원형인 거죠.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는. 그래서 항상 그게 건축 분야에서 원형과 진정성을 구분해야 되느냐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공부하고 있는 분야에서는 항상 원형하고 진정성을 서로 견제해야 되는 단어예요. 서로 그럼 혼합이 혹시 오리지널은 갖고 있는데 진정성이 없는 것들이 있나요? 제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해져가지고.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진정성이라고 말했던 건 그 원형이랑 진정성이랑 구분을 해야 된다고 견제라는 관계 어쨌든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진정성이라고 말했던 거는 원형에서 진정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제됐거나 아니면 다시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리노베이션 됐거나 뭐든 간에 거기서 이제 진정성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독립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독립적인 개념일 거고 조금 더 네네. 진정성이라는 개념은 좀 더 유동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스타리머스트에서 볼 수 있는 사례는 좀 되게 극적인 것 같기는 하지만서도 이 스타리머스트가 갖고 있는 중점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봤을 때 오늘은 어떤 사회적인 의미, 사회적인 공간 인식이 좀 더 진정성을 얘기하는 데 강했던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원형을 좀 더 강조하는 유산도 있겠죠, 분명히. 하지만 그거는 이제 유산에 따라 성격에 따라 또 지역과 문화에 따라 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뭔가 느낌적으로 원형이라고 하면 약간 물질에 치중이 돼 있고 진정성이라고 하면은 약간 그 사회 정신 아니면은 뭐 약간 가이스트적인 그런 쪽에 치중이 돼 있다는 느낌. 네, 그런 느낌. 이 부분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석을 우리가 이거를 착 흡수되도록 못 받아들이는 게 예전에 그 가연 씨가 이세신궁 얘기했을 때도 뭐 일본어에서 표현할 수 없는 개념이다. 근데 그거는 한국어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많은 사례도 보고 하면서 이해를 해나가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중국에서 이미테이션으로 똑같이 만들고 있는 그런 세계 문화 유산들 그런 거는 진정성을 언젠가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계속 들긴 해요.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로?
만약에 패권을 중국이 갖고 모든 나라가 중국의 합의를 도출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 전제죠. 중국 자체가 그 정도의 뭔가 위치가 올라갔을 때, 어, 사회 전반을 흔들어서 이걸 진정성 있는 것으로 합시다라고 합의를 본다고 하면은 가능할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의합니다. 네. 근데 그 중국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우리가 흔히 막 진정성 있게 했냐, 진정성을 가지고 뭐 진정성 있게 얘기할 때, 제가 딱 그거 들었을 때는 뭔가 그러니까 뭘 물질적으로나 뭘 표현을 못 하는데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자신만 알거나 그걸 그렇게 얘기할 때 이제 진정성 있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국 그 아까 복제품들 얘기하는 거 보면 그 나라에 대한 이미지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진정성이 있다고 진정성을 가지고 했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진정성을 가지고 진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설명하는 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제가 봤을 때는 제 스스로가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보여줄 수 없는 그런 가치 같은 그런 것들인 것 같거든요. 저는.